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실지요? 저는 42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결혼은 바다가 잔잔하듯 고요할 줄만 알았습니다. 물결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배가 뒤집힐 정도의 파고는 없으리라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 그대로 벽지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문자 메시지 알림처럼 짧지도 천둥처럼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내 삶의 표면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20살 후반부터 연애했어요. 결혼 후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조금 큰 집으로 옮겼고 맞벌이와 육아의 줄다리기를 버티며 시간표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아내는 냉장고를 지휘했고 서로의 출근길 문을 닫아주며 다녀와와 조심히를 수백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쌓은 일상이 저의 세계였고 그 세계의 유일한 방범장치는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이중생활이라는 단어 앞에서 얼마나 얇은 종이였는지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내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컵이 손잡이를 고개 숙여 잡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눈썹으로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었죠. 회사에서 일이 꼬인 날이면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당신은 때때로 있지만 나는 아니죠. 당신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대 하루를 버텼고 버틴 하루 위에 다음 하루를 얹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어긋남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즈음부터 아내의 달력에 야간 자율이라는 표시가 간헐적으로 등장했어요. 야근이 아니라 자율이었고 반복될수록 규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혹은 목요일 한 달에 2번.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사마다 팀 스터디도 있고 자율 프로젝트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휴대폰은 늘 조용했어요. 알림이 와도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만, 진동마저도 잠깐. 저희는 서로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관성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를 찾아보지 않은 길게 굳은 습관 말입니다. 이상한 순간을 처음 느낀 건 장모님 생신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케이크초를 끄고 축하 노래를 부른 뒤 잠깐 현관으로 나가 통화를 했는데 돌아온 얼굴에 미묘한 빈자리가 보였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 사이의 공백. 회사야? 라고 묻자 그녀는 그냥 일정 확인이라며 폰을 엉겁결에 뒤집어 놓았죠. 그날 저는 그 동작의 부자연스러움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녀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희는 대체로 카드로 쓰고 엑셀로 합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영수증이 중간에서 끊겼고 가계부에 빈칸이 생겼습니다. 현금 썼어? 라 물으면 택시비 급해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누가 봐도 이해 가능한 말. 그래서 더 지나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키가 하나 생겼습니다. 현관 선반에서 오랫동안 본 적 없는 길이의 은색 열쇠. 그녀는 창고 열쇠라 했습니다. 베란다 창고라면 비밀번호인데? 싶었지만 저는 그때도 질문을 반쯤만 던졌습니다. 아, 이사 전에 쓰던 거 남은 거네. 그럴 수도 있지. 질문은 이쯤에서 멈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질문이 멈춘 지점이 곧 균열의 입구였어요.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아내는 자율회의라며 먼저 나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엔 라자냐 데워 먹어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충전기와 리모컨 사이에 놓인 검은색 작은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낯익지 않은 기종, 케이스도 없는 맨몸. 순간 빵 굽는 듯한 전자음이 울리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연, 오늘 십시 그대로. 하연. 제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폰은 저의 것도 아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내의 것일지도 모르는 폰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라자냐는 식었고 전자레인지는 조용해졌고 제 귀엔 제 심장 소리와 아파트 외벽을 때리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임차료 내일 오전에. 오늘은 그냥 와. 저는 그제야 손을 뻗어 화면을 스치듯 밀었습니다. 잠금의 재엔 패턴이 필요했고 저는 서너 번 대충 그려보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양심이라는 단어가 스쳤거든요. 그러나 그 단어는 곧 현실이라는 단어에 밀렸습니다. 이미 이 장면 자체가 이전에 저를 배반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대신 메모지에 적힌 약속 장소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달력 화목 자율 표시 나갔던 시간과 돌아온 시간. 머릿속에 얼기설기 선이 그어졌고 결국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폰에 찍힌 마지막 알림의 주소로. 주소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몇 개 꺼진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소리만 마찰음처럼 들리는 복도.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제 발이 낯선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일하러 가던 발걸음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러 설레는 발걸음도 아닌 그냥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 문 앞에는 그 은색 길다란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지도 않은 열쇠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제 손은 몇 번 더 허공에서 더듬었습니다. 종소리는 집 안에서 깨끗하게 울렸고 곧 바스락거리는 발자국 소리. 문이 열리며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고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의외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야? 아내의 얼굴에 두 겹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놀람 그리고 체념. 그녀는 잠깐 문틈에 기대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방 안은 단출했습니다. 여분의 이불, 작은 테이블, 두 벌의 컵, 칫솔 2개. 냉장고 위에는 오래된 저금통과 영수증 묶음. 벽에는 달력 2장이 걸려 있었고 하나에는 우리 집의 일정이 다른 하나에는 여기에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날들. 여기 너 혼자 쓰는 거야? 응. 혼자만? 대부분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저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창문으로 갔고 그때 창틀에 놓인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서하연.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소리의 끝에서 아내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내가 쓰는 이름이야. 하연? 너 이름은? 알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불러. 왜? 이름을 바꾸면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기도 서 있기도 어려워 조그만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섰습니다. 목이 얕게 마르고 말은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정확히? 결혼 4년 차쯤. 10년 중에 6년을? 간헐적으로. 처음엔 여기서 책만 읽다가 나중엔 글을 쓰고 어쩌다 소모임을 만들고 얽히다 보니 이름이 필요했어.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모임 회비 영수증, 강의 계획서, 커뮤니티 닉네임이 적힌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하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독서 모임을 만들고 글쓰기 클래스를 진행하며 가끔은 더 친밀한 밤 모임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 임차료는? 여기 월세. 반반 나눠내. 반반이라니 누구랑? 같이 모임 만든 사람. 나보다 4살 어려.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하면 믿겠어? 지금 이 순간엔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겠지. 그래 알지. 그녀는 외도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 단어에 사로잡힌 채 다른 단어로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나 속인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변명도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어. 어느 쪽이 진짜 나였는지. 그 말이 제 귀를 쳤습니다. 진짜 나? 그녀의 말은 자기를 구하려는 방패였을까요? 저를 찌르는 창이었을까요? 한참을 생각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 숨지 말자를 떠올렸고 그 약속 앞에서 내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나는 누군가에게 선생님 소리 듣는 게 좋았고 하연이라고 불리는 게 살아있는 느낌이었어. 집에서의 나는 점점 조용해졌고 회사에서의 나는 점점 기능이 되었고 그래서 다른 채널이 필요했어. 그럼 나에게 말했어야지. 맞아. 근데 말하면 사라질까봐 무서웠어.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이라 뭐든 계산하려 들 거고 그 계산표에 하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숨겼어. 숨긴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거짓이 생겼어. 알아? 그 거짓이 6년이라며. 알아? 그래서 미안해. 그날 밤 저는 거기서 자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문 밖에 서서 도시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의 달력과 그 방의 달력이 같은 달을 살면서 다른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있다는 사실이 뇌수술처럼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다른 부분을 지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의 같음을 더 안전하게 여겼던 게 아닐까. 저는 그날 처음 용서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이상한 형벌이니까요. 이튿날 우리는 현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계부에 남은 빈칸들, 두 집의 지출, 임차 보증금, 세금, 통신비, 교육비. 숫자는 감정과 달리 담담했습니다. 숫자는 욕을 하지 않죠. 대신 진실을 셉니다. 우리는 6개월치 내역을 소급해 확인했고 불명확한 지출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서류 보자. 응. 여기 이건 무엇? 모임 공간 대여비. 이건? 야간 워크숍 다과. 이건? 선물. 누구에게? 그 사람.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질문하는 내가 신문하는 경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그녀는 범죄자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범죄자이기도 했죠. 우리 관계에 대한 범죄. 법전에는 없는 조항이지만 우리만의 법에는 확실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숨기지 말 것. 우리는 그 법을 같이 만들었고 그녀는 어겼습니다. 장모님과 장인 어른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말을 잃더니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사위야. 애가 원래 다정한데 가끔 너무 자기 속으로만 들어가. 장인 어른은 낮게 말했다가 높게 말하는 사이를 오갔습니다. 넌 왜 그랬냐? 왜? 말을 하지. 아내는 죄송해요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과는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고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상담실의 소파는 무난한 회색이었고 탁자 위에는 라벤더 향초가 은근히 타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두 분에게 배신은 무엇을 뜻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같이 만든 언어를 혼자서 다른 언어로 갈아탄 것.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을 쉴 방을 몰래 하나 더 만든 것.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서로의 정의가 다르군요. 다른 정의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공유하지 않은 정의가 문제죠. 우리는 몇 차례 더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하연은 단지 외도가 아니라 정체성의 실험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 불리는 역할, 누군가의 기대를 당당히 끌어안는 감각, 밤에 글을 쓰고 이름을 걸어 피드백을 받는 기쁨. 그 모든 게 집에서는 만질 수 없었던 질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실험이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과 결혼 위에 실험을 올려놓는 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반칙이니까요. 우리는 결국 잠정 별거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오피스텔에서 저는 집에서. 주말에는 상담실에서 만났고 평일에는 각자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면서 뒤척이는 습관, 샤워할 때 콧노래, 손톱을 깎는 일정, 그 자잘하고 사소한 일상들이 서로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란 때로 재난보다 조용하고 잔혹합니다. 아무도 울지 않는데 모든 게 조금씩 죽어가니까. 별거 넉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다시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처음처럼 물었습니다. 이제 배신의 정의를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신은 돌아오고 싶어도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만든 것.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배신은 돌아올 의사가 있는지조차 상대에게 묻지 않은 채 길을 떠난 것.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회복의 정의도 만들어 봅시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회복은 길을 지도에 그리는 것. 제가 덧붙였습니다. 회복은 그 지도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출, 생활시간, 연락, 모임, 역할, 말하지 않은 감정. 우리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하연을 정리한다고 했고 모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만료와 함께 열쇠를 반납했고 그 자리에서 아주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은 그녀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의 울음,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의 울음.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짧은 기록을 썼습니다. 오늘 그녀가 커튼을 걷고 햇빛을 확인했다. 오늘 우리는 2문장으로 싸웠고 3문장으로 화해했다. 오늘 나는 용서 대신 동의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는 어제의 우리를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은 나를 붙들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의 목록이기도 했지요. 어느 금요일 우리는 오래된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컵이 식어가도록 긴 침묵을 견딘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면 이해할 거야. 버리진 않아. 왜? 나는 우리가 만든 언어를 아직 믿어. 다만 이제는 그 언어에 새로운 문법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해. 어떤 문법? 감춘 말은 그 순간부터 거짓이 된다는 조항. 그 조항을 2번 어기면 그땐 우리가 만든 책을 덮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을 폭에 얹었습니다. 위에 손이 누구 손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개진 사실이니까. 시간은 미세하게 나아졌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때로 과거는 대감기 버튼처럼 통보 없이 눌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린 어떤 여자의 향수 복도에 떨어진 영수증, 칫솔 2개. 그럴 때마다 저는 멈추고 숨을 길게 아주 길게 내쉽니다. 호흡은 늘 지금에만 존재하니까요. 아내는 더 이상 야간 자유를 달력에 쓰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쓰는 달력에 함께 읽기, 함께 걷기, 함께 침묵 같은 기괴한 항목들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항목을 지키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다음 주에 2월 도장을 찍었습니다. 2월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포기와 다릅니다. 나중에도 하겠다는 약속이니까요.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결국 용서했느냐고.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용서 완료가 뜨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가능하고 어느 날은 불가능한 일을 매일 다시 시도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재시도 버튼에는 서로의 지문이 겹쳐 찍히는 거라고요. 지금 저는 당신에게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악마이고 누군가가 천사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상처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잘못한 사람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익히고 거짓말 대신 지연된 진실을 택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어느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글을 쓰고 싶어. 다만 우리 이름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이름으로 쓰자. 첫 문장을 어떻게 할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때?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를 다시 배우는 중이다. 저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 표지로 삼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내게 묻는다면 그 순간 무엇이 가장 두려웠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순간보다 두려운 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살아가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이제 안다고 믿습니다. 모르는 것을 적어도 알고자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안다는 것의 무게를 둘이서 같이 들기로 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같은 집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일을 하다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만나 간장 2숟갈과 참기름 1숟갈로 볶음밥을 볶습니다. 밥이 적당히 고슬해질 때쯤 우리는 말합니다. 다녀왔어. 조심했어? 사실 그 인사는 출근과 퇴근의 말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왕복 인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제에서 돌아오고 내일로 떠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을지 각자 걸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함께를 선택했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밤에도 금이 가지 않기를 혹은 금이 가더라도 무너지지 않기를 그 금을 따라 새 무늬가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